메메 부엔디아의 아들을 집으로 데려올 무렵부터 마콘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사건들이 서서히 그 기미를 나타내고 있었다. 세상이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뒤뚱거리며 굴러가기 시작한 때라서 사람들은 사사로운 주변의 일에는 관심을 기울일 여유가 없었고, 이 때문에 페르난다는 아이를 아무 눈에도 띄지 않게 데려와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킬 수가 있었다. 사실 페르난다는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탓에 울며 겨자 먹기로 아이를 받아들였던 것이다. 처음에 그녀는 아이를 목욕탕의 욕조에 쳐넣어 익사시켜 버릴까 생각하기도 했지만 실행 단계에서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아 하는 수 없이 평생을 귀찮게 쫓아다닐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페르난다는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이 사용하던 작업실에 아이를 넣고 문을 잠가버렸다. 그리고는 산타 소피아 들라 피에다드로 하여금 아이가 바구니에 담겨 강물을 따라 떠내려온 것을 건졌다고 소문을 내게 했다. 우르슬라는 죽을 때까지 아이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페르난다가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고 있을 때 들어온 어린 아마란타 우르슬라도 강물에 떠내려온 바구니 속의 애기 얘기를 사실로 알아들었다. 매매의 비극적인 사건을 가볍게 처리해버린 페르난다와 사이가 벌어진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그 아이가 집안에 있다는 것을 3년이 지난 다음에야 알았다. 페르난다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갇혀있던 방에서 뛰쳐나온 아이가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칠면조의 벼슬처럼 축 늘어진 이상한 모습의 고추를 덜렁거리며 백과사전에서 식인종을 소개해 놓은 것과 흡사한 모습으로 현관에 나타난 것을 보고 나서였다. 페르난다는 수없이 되풀이되어 온 자기의 고약한 운명이 다시 찾아 들리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느닷없는 출현은 그녀가 자기의 집에서 영원히 추방했다고 생각한 지독한 수치심을 이상한 모양을 하고서 되살려 주었다. 페르난다는 척추가 부서진 마우리시오 바빌로니아가 실려 나가자마자 이 치욕스러운 사건을 깨끗이 지워버리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남편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자기의 짐과 딸이 갈아입을 세 벌의 옷을 여행 가방에 챙기고는 기차가 출발하기 30분 전에 매매의 방문을 열어젖혔다. 레나타, 어서 가자. 페르난다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매매 역시 그녀의 설명 따위는 기대하지 않았다. 매매는 그들의 목적지가 어디인지조차 모르고 있었지만 설사 그것이 도살장이라고 해도 개의치 않았을 것이다. 뒤뜰에서 울린 총성과 더불어 들려온 마우리시오 바빌로니아의 비명소리를 듣고 난 순간부터 그녀는 입을 굳게 다물어 버렸고 죽는 날까지 평생토록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매매는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자 머리도 빗지 않고 세수도 하지 않은 얼굴 그대로 따라 나섰다. 아직까지 그녀의 주위를 팔랑거리며 맴돌고 있는 나비들을 의식하지 못한 채 몽유병자처럼 흐느적거리며 기차에 올랐다. 그녀의 바위 같은 침묵이 결연한 의지의 소산인지 아니면
사건의 충격으로 벙어리가 된 것인지 페르난다는 알 수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굳이 알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매매는 온갖 사연이 담겨 있는 고향 땅을 무심히 스쳐 지났다. 기찻길을 따라 끝없이 늘어선 그늘진 바나나 숲도 그녀의 초점 없는 눈동자 위를 그림자처럼 지나갔다. 미국인들이 사는 하얀 집, 먼지와 더위에 찌든 정원, 반바지에 파란 줄무늬 셔츠를 입고 테라스에서 카드 놀이를 하는 여인들의 모습도 그녀의 눈길 밖에 놓여 있었다. 바나나를 가득 싣고 먼지를 일으키며 가고 있는 우마차도 보지 않았다. 승객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멋진 유방을 지닌 처녀들이 물고기처럼 강으로 뛰어드는 모습, 마우리시오 바빌로니아의 나비들이 날던 곳에 다닥다닥 붙어있는 가난한 노무자들의 초라한 주택, 그런 집들의 마당에서 변기에 걸터 앉아 있는 창백하고 더러운 아이들, 지나가는 기차를 향해 고함을 질러대는 임신한 여자들을 그녀는 보고 있지 않았다. 학교에서 공부하던 중 방학을 맞아 집으로 돌아올 때는 많은 즐거움을 감추고 기다리고 있는 듯하던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는 풍경들은 매매의 굳어버린 마음에 조금의 감동도 전해주지 못했다. 기차는 검게 그을린 스페인 범선의 선체가 아직도 뒹굴고 있는 양귀비가 무성한 넓은 들판을 지나 100년 전에 호세 아르카디오 부엔디아의 모험심을 무참히 패배시킨 하얀 거품이 끝없이 밀려드는 상쾌한 바람이 부는 바닷가에 다다랐으나 매매의 시선은 여전히 꿈을 꾸는 듯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았다. 오후 5시에 기차는 늪지대의 종착역에 도착했다. 매매는 페르난다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 내렸다. 그들은 비실거리는 말이 끄는 커다란 박쥐처럼 보이는 작은 마차를 타고 소금기에 절은 황량한 도시의 끝없는 길을 따라갔다. 처녀 시절에 페르난다가 낮잠을 잘 시간이면 들려오곤 하던 것과 비슷한 피아노 소리가 어디에선가 들려왔다. 그들은 다시 나무로 만든 물바퀴가 불타는 듯한 요란한 소리를 내고 녹슨 철판이 오븐의 주둥이처럼 검붉은 빛을 띠고 있는 배로 옮겨탔다. 매매는 자기 선실에 틀어박혀 꼼짝도 하지 않았다. 페르난다가 하루에 2차례씩 그녀의 침대의 맡에 식사를 갖다 놓았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손도 대지 않은 음식을 가지고 나와야 했다. 매매가 식사를 거부한 것은 굶어 죽자거나 하는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음식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리고 물만 마셔도 헛구역질이 나기 때문이었다. 매매로서도 그때까지 겨자집의 효력이 임신을 막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페르난다도 1년이 거의 지나 아이를 집으로 데려올 때까지는 딸의 헛구역질이 임신의 징후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더위로 숨이 막힐 듯한 선실에서 녹슨 철판에 덜컹거리는 소음과 물바퀴가 퍼올리는 진흙 냄새 때문에 미칠 듯한 매매는 날짜 가는 것도 헤아릴 여유가 없었다. 몇 날인지 모를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한 마리의 노란 나비가 선풍기 날개에 빨려 들어가 갈기갈기 찢겨져 죽었다. 매매는 그 광경을 보면서 마우리시오 바빌로니아가 죽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녀는 체념함으로써 자신을
낙담시키려 하지는 않았다. 그녀는 과거 아우렐리아노 세군도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찾아 헤매던 신기루의 고원지대를 노새의 등에 올라앉아 흔들리며 지날 때에도 원주민들이 다니는 오솔길을 따라 산을 넘을 때에도 포석을 깔아 길을 내고 돌을 쌓아 담을 만든 거리에서 32개의 성당 종탑이 동시에 죽은 자의 명복을 비는 종소리를 울리는 음산한 도시에 들어설 때에도 줄곧 마우리시오 바빌로니아에 대한 생각만을 했다. 그날 밤 그들은 버려져 있는 식민지풍의 저택으로 들어가 잡초가 우거진 어느 방의 바닥에 널빤지를 깔고 창문에서 뜯어낸 커튼을 덮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몸을 움직일 때마다 커튼이 마른 나뭇잎처럼 바삭거리며 부스러졌다. 매매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치닥거리다가 옛날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나부로 밀봉된 관 속에 누워있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눈앞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지금 자신이 와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다음날 아침 미사가 끝난 뒤 페르난다는 어느 음침한 건물로 매매를 데리고 갔다. 매매는 어렸을 때부터 여러 차례 들은 바 있는 어머니를 여왕으로 키워준 수녀원을 한눈에 알아보고는 그녀의 종착점이 이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페르난다가 옆방에서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는 동안 매매는 검은 꽃무늬로 수를 놓은 드레스를 입고 고원지대의 추위를 견디기 위해 두텁고 목이 긴 구두를 신고 있는 식민지 시대 대주교들의 커다란 초상화가 줄을 지어 벽에 걸려 있는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응접실에 우두커니 서서 채색 유리를 통해 쏟아지는 노란 빛을 바라보며 마우리시오 바빌로니아를 생각하고 있을 때 그녀가 갈아입을 세 벌의 옷이 든 여행 가방을 들고 매우 아름다운 수녀가 옆방에서 나오더니 그녀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았다. 나를 따라오세요, 레나타. 매매는 수녀의 손에 끌려 말없이 따라갔다. 그들을 따르느라 서둘던 페르난다 앞에서 철문이 매매의 마지막 모습을 지우면서 굳게 닫혔다. 이 순간에도 매매는 마우리시오 바빌로니아와 기름 냄새를 풍기던 그의 채취, 분신처럼 그를 따라다니던 나비를 생각하고 있었다. 이름도 바뀌고 머리도 자른 뒤 오랜 세월이 흘러 늙어 죽게 된 어느 쓸쓸한 가을날 아침까지도 그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은 채 오직 그만을 생각하고 있었다. 페르난다는 무장 경관이 호위하는 기차를 타고 마콘도로 돌아왔다. 그녀는 여행 도중 긴장한 모습의 승객들과 철로 주변 마을에서의 군인들의 움직임을 보며 무언가 커다란 사건이 터질 것 같은 불안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는 마콘도에 도착하여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가 바나나 회사의 노무자들을 선동해서 파업을 일으키려 한다는 얘기를 듣고서야 상황의 추이를 짐작할 수 있었다. 이젠 빠짐없이 갖추어진 셈이군. 페르난다는 혼자 중얼거렸다. 이 집안은 무정부주의자까지 갖게 되었어. 파업은 2주일 후에 단행되었으나 사람들이 걱정하던 심각한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노무자들은 일요일만이라도 바나나 수확과 운송 작업을 쉬게 해달라고 요구를 내세웠다. 그들의 주장은 정당한 것이어서 안토니오 이사벨 신부까지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일이라고 생각하여 지지를 표명했다. 이후 몇 달 동안에 걸쳐 일어난 같은 유형의 사건들은 지금껏 외지에서
창녀들을 불러들여 도시를 추잡스럽게 만든 공로 말고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낙인 찍혔던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를 일약 유명인사로 만들었다. 그는 상식에서 벗어난 선박 사업을 하겠다며 사업 땅을 몽땅 헐값에 팔아치울 때 못지않은 충동으로 바나나 회사의 감독 자리를 팽개치고 노무자의 편에 서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자 그가 국가 질서를 교란시키는 국제적 음모에 가담했다는 소문이 곧 뒤따랐다. 일주일 내내 불길한 소문이 가시지 않던 어느 날 밤,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는 비밀 회합을 마치고 나오다가 정체불명의 사나이가 발사하는 4발의 권총 저격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모두 피할 수 있었다. 이로부터 몇 달 동안은 어둠 속에 틀어박혀 있는 우르술라마저도 낌새를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우르술라는 옛날에 아들 아우렐리아노가 반역을 상징하는 알약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불안한 시절을 다시 떠올렸다. 그녀는 호세 아르카디오 세군도에게 옛날에 있었던 얘기를 모두 들려주고 싶었으나 저격 사건이 있고 난 그날부터 그의 행방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를 아우렐리아노 세군도에게 들을 수 있을 뿐이었다. 어쩌면 이렇게 아우렐리아노 시대와 같을까? 우르술라가 탄식을 했다. 세상은 돌고 돈다더니 그 말이 맞는 모양이야. 페르난다만이 이 무렵의 불안한 상황에 대해 무감각했다. 그녀는 남편과 한마디 상의도 하지 않고 매매의 운명을 결정해 버린 뒤 그와 심하게 다투고 나서는 일체 바깥 세상과의 접촉을 끊어버렸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필요하다면 경찰의 힘을 빌려서라도 딸을 되찾아오겠다고 작정했으나 페르난다는 매매가 자원에서 수녀원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의 눈앞에 내밀었다. 매매는 수녀원의 철문 안에 들어선 뒤 어머니에게 끌려 그것으로 오는 동안의 무심함으로 그 서류에 서명을 했던 것이다. 아우렐리아노 세군도는 전에 마우리시오 바빌로니아가 닭을 훔치려고 뒤뜰로 침입했다는 얘기를 믿지 않았듯이 그 증명서의 진실성을 믿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개운치 않은 두 사건이 일단락되었다는 점에서 마음이 홀가분해졌으며 다시금 편안한 마음으로 페트라 코테스에게로 돌아가 소란스러운 파티와 방탕한 먹기내기에 탐닉하게 되었다. 페르난다는 마을의 수상한 기운이나 우르슬라의 예언 따위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서 그 전부터 계획해온 일을 실천에 옮겼다. 그녀는 성직자로서의 첫 출발을 내딛고 있는 호세 아르카디오에게 긴 내용의 편지를 보내 레나타가 열병으로 시달리다 목숨을 잃었다고 알렸다. 그런 다음 그녀는 산타 소피아 들라 피에다디에게 아마란타 우르술라의 양육을 맡기고 매매의 불행한 사건 때문에 끊겼던 외지의 의사와 편지 왕래를 하는데 신경을 썼다. 그녀가 우선적으로 처리하려 했던 일은 정신감흥법에 의한 수술 날짜를 확정짓는 것이었다. 그러나 외지의 의사는 마콘도의 정세가 불안한 상태에서는 수술을 실시하기가 곤란하다는 답장을 보내왔다. 조급한 마음과 세상 돌아가는 사정에도 어두운 페르난다는 다시 편지를 써서 마콘도는 전혀 불안정하지 않으며 다만 어떤 소요가 일고 있는 것처럼 소문이 난 것은 과거에 닭싸움과 선박사업에 미친 적이 있는 시동생이 지금은 노동조합 일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들과의 일정에 대한 논의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은 어느 무더운 수요일, 손에 바구니를 든 나이 많은 수녀가 찾아왔다. 대문을 열어준 산타 소피아 들라 피에다드는
그것이 누군가가 보낸 선물일 줄 알고 예쁜 레이스 천으로 덮인 그 바구니를 받으려 했다. 그러나 나이 많은 수녀는 그 바구니를 돈 페르난다 델 카르피오 부엔디아에게 은밀히 전해 주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기에 그녀의 손길을 막았다. 그 바구니 속에는 매매의 아기가 들어있었던 것이다. 바구니 속에는 또한 페르난다가 일전에 만났던 수녀의 편지도 들어있었다. 그 편지에 따르면 아이가 태어난 것은 2개월 전이었으며 아이의 어머니가 입을 열지 않아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 아우렐리아노라고 이름을 지어 영생을 받게 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